앞서서 이제 미국의 성장을 앞으로 뭐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이나 또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 없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는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주셨잖아요. 다른 지역들의 그 경기랑 경제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된 게 일본인데 네. 일본은 사실 지금 첫 번째는 그 금리를 갖다가 상단을 0.25%까지 높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촉발할 것이냐.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중기축통화 국가였는데 빚을 계속 지면서 재정 적자가 그 예전에 아베 총리 시절에 마이너스 1, GDP 대비 마이너스 1까지 왔을 때가 제일 좋았었고 그때가 11년도, 12년도쯤이었어요. 그때 미국 경제가 가장 불했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잘 거칠 정도로 경제가 좋았는데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확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총리는 또 바뀌게 되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정책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노동시장의 개혁이었죠. 네. 임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서로 상생 투자,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이렇게 얽혀서 서로 이 주인이 모를 정도로 계속 순환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경영자들의 주인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래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개혁이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근데 그 노동자 운동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3%대 혹은 4%대라는 기준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임금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상사 기업들이나 일본의 이제 중요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는 뭐 이제 살아났다라는 표현보다는 과거의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오면서 사실은 이제 빚으로 다 그동안은 연명을 하다가 이제 정책이 조금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이제 큰 트렌드상 급증하거나 너무 빠르게 좋아지거나 너무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성은 이제 없어지는 이제 정상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도 정상화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올리는 폭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일본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은 일본의 투자 기관들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평가 차손이 발생하면 이 퇴직연금 펀드의 손실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트러스 총리가 왔을 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퇴직연금 펀드나 많은 이제 공적 연금 펀드들이 청산까지 갈 수 있다,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더디게 올릴 거예요. 우에다 총리도 굉장히 더디게 올릴 거고 과거에도 2015년쯤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구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게 엑시트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유동성과 저금리에 친숙해져 버린 일본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굉장히 고심한 다음에 이걸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완만한 인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되게 조심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 같고 경제는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좋아질 수 있는 큰 트리거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예요? 시진핑 총리가 자신의 철학으로 경제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총리를 본인의 그 직권 그다음에 자기의 그 당 세력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관계없이 진짜 친성장주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리커창과 비슷한 총리를 경제 총리로 취임을 시키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정책들 있잖아요. 레드라인 부동산 레드라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공동부유 이런 것들의 틀을 철폐하면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진짜.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중국 입장에서 다음 미국의 대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안에는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공하기 위해서 4년 안에는 그런 정책을 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는 L자형 있잖아요. 그게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만 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서서히 올릴 것이다. 너무 네네. 갑작스럽게 올리면 네. 또 블랙먼데이 네. 같이 또 네. 터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유럽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 가난해졌다. 뭐 네. 독일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고 프랑스도 어렵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는 뭐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영국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영국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이요. 이제 브렉시트 하기 전까지 2000년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영국이 정말 잘 나갔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의 힘을 얻고 그때 거의 다 무관세 정책으로 무역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잘하는 기계가 수출이 너무 잘 되죠. 왜냐하면 독일 차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계 품목들의 수출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 교환도 되게 잘 되고 세 번째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의학의 최첨단이거든요. 바이오의학 기술도 이쪽에서 다 트리거를 다 메인쉽을 다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런던 금융시장은 핫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수지의 흑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서비스업 쪽에서 영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내수해서 생성을 해내고 그러니까 영국 부자가 되게 많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그 지적됐던 바가 영국의 부자가 그 상위 10%가 국가의 부웰스를 75%를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양극화가 제일 심했던 게 영국이었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지금은 다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별이 예전에 이제 어떤 영화에서 대사가 있는데 별은 원래 혼자 빛나지 않아.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라고 하잖아요. 영국은 이제 유로화가 맨날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파운드라도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유럽만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면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했지만 유럽 엑시트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유럽이 굉장히 훌륭한 교역 시장이었는데 물건을 많이 사주고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이 사실은 무관세는 아직도 유지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회를 하거나 교역을 끊거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지니까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게 부자일 땐 양극화가 있어도 전체 부자는 정말 잘 살고 중간 부자는 그냥 그래도 괜찮고 저소득층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불만은 있어도 폭동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도 잘 사는 최고 부자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이쪽 중저소득층들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폭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민 운동이라든지 저항, 정부에 대한 저항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은 조세 저항으로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군집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게 원래 이제 예전에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조세 저항이 일부 계층에서 일부만 돈을 안 내면 탈세한 사람 잡아다 가두고 벌금 때리면 되는데 그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나라의 국가 국민이 그 나라의 통화 자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양극화의 폐해가 이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발과 불만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냐면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예의주의하고 되게 주목할 사례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광대라고 하나요? 줄 위에서 팽팽한 줄 위에서 이렇게 막 평행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감각이나 컨디션이 좋을 때 절대 안 떨어지지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약간 그런 경제예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형적인 요소, 내수의 균형 부분, 그다음에 양극화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요.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지 탑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그나마 한마디로 얘기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서 체력이 계속 좋은 것 같으니까 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버티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큰 성장의 힘이 죽게 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때서야 민낯이 이제 가뭄이 나면은 민낯에 땅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례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좀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고 그와 곁들여서 유럽 경제도 보시면은 우리가 유럽처럼 이렇게 가짜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묶여 있지만 하나로 묶여서 유로화도 출범을 했지만 각기 다른 통화 정책을 얘기하고 각기 다른 재정 정책을 얘기해요. 피그스는 여전히 돈 풀기를 원하고 독일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독일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유럽이 서방권역에서 미국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지만 독일의 총리는 중국과 계속 교역을 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정책도 뒤죽박죽 통화 정책도 뒤죽박죽 외교도 뒤죽박죽 이런 국가의 성장이 어떻게 일률화되면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유럽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되는 저성장 패턴이나 어떤 정책의 어떤 그 비신뢰 아니면은 서로의 연대력 약화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웃고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가장 크게 지탱해 주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못 오르면요. 달러는 계속 높아져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산수학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많은 6개 통화의 가치 대비한 가치로 설정이 되는데 거기서 유로화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은 못난이 2등이 저렇게 계속 못난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달러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이 안 무너지니 감사할 따름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보니까 실제 GDP도 네네.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올해 네네. 조금 오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대폭동을 맞아가지고 참 유럽이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겠군요. 혹시 그러면 유럽 경제가 네네. 좋아지려면 뭐 아까 중국에서도 되게 심플한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뭐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유럽이요? 네. 그냥 유로화 폐지하고요. 네. 각자 그 원래 쓰는 마르크화 쓰고 각자 통화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 맞게끔 ECB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고 각자의 중앙은행에서 분데스방크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각자 이제 스페인이든지 프랑스 각자의 중앙은행 정책이 자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고요. 다만 교역만 완전히 이제 우리 한 나라처럼 무교역 그러니까 무관세 교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1, 2, 3, 4등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레이싱 경기를 해요. 근데 3000cc, 4000cc, 500cc가 있는데 이게 힘을 합하면 5000cc가 열심히 달리다가 힘이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500cc가 나름 또 열심히 달리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각자 열심히 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럽 상황은 딱 뭐랑 똑같냐면요. 5000cc, 4000cc, 500cc 자동차를 갖다가 하나의 타이어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같이 달리라고. 근데 그러면 이게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비효율만 그냥. 그렇죠. 비효율이 완전 비효율이죠. 얘는 5000cc는 빨리 엄청 달릴 수 있는데 500cc 때문에 못 달리고 있고 정작 이제 기름 다 닳고 나니까 그때는 500cc조차 못 달리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유럽은 차라리 유로화 그냥 없애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도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정말 딱 봤을 때는 진짜 미국의 홀로 독주 같고 네네. 전 세계가 불확실함이 큰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시기에 저희 이제 시청자님들이 이 네네. 방송을 들으면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네네. 이 시대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한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침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또 가져올 정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관심도는 가지시지만 중요한 이제 변동성 구간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일개의 개인, 그러니까 일개의 경제 분석자 이코노미스트일 뿐이고 근데 펀더멘탈리
이게 침체로 가는 길은 아니지만 침체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 그다음에 엔캐리도 사실은 엔캐리 자금은 미국의 비제조업 국가에 제일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비제조업 기업들에. 근데 엔캐리 청산을 금융시장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약화된 구간이라는 거예요.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새로운 또 판이 열리게 됩니다.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은 트럼프가 되든 약가 인하와 그 다음에 약가 인하 정책을 뚫고 나가기 위한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과 M&A 경쟁은 정말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산업이 지금 물들어와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도 약가 인하를 해야 되는데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기술 특허가 조만간에 끝나니까 더 좋은 약을 만들려면 기술 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M&A까지도 해야 되고, 이 빅파마들의 최근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4천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M&A 다 투입할 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장기 성과물, 그다음에 외국 빅파마들과의 연구 결과에서도 신뢰를 얻고 그 히스토리컬 이제 커리어를 갖다가 쌓아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몇몇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우수한 실질적인 어떤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서서히 이제 포지셔닝을 늘리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자.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변동에 노출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 당연히 2, 3개월 동안 조심하셔야 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도를 끊으시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박사님 그 책 쓰셨잖아요. 네네. 책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경제의 신은 죽었다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제의 신은 죽었다. 뭐 이거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요. 예전처럼 초롱초롱하게 혼자 빛나는 미국은 아니다. 미국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태티컬하게 되게 영리하게 얄밉게 잘한다는데 앞으로 머리 정말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될 만큼 이제는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따리가 많이 풀리는 만큼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자산,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패권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를 채시고 먼저 선점하거나 먼저 관심을 갖거나 공부하시는, 그게 직업이든 투자의 방향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참고해 보십사 하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큰 흐름은 바이오 뭐 이쪽하고 네네. AI 뭐 이런 쪽 보면 네네.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